와,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아, 비 올까봐 걱정했는데 장마 기간이라서 이게 다 하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딱 보여주시니까 뭔가 우리 방송의 앞이 이렇게 화창하게 열릴 것 같은? 네. 저 오랜만에 남산 드라이브 하는데 음악 좀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또 너무 좋죠. 이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진짜 스윗하고 점잖고 그렇지만 속에는 정말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알 것 같아요. 저기 계신 거예요? 네, 저기 계시네. 설렌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먼저 내려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아니, 내려올 거 없어요. 네, 선생님, 아유. 아유, 수고하세요. 타고 올라가면 되나, 이제? 네네, 어서오세요. 예, 아이고. 선생님, 아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김프로 또, 워낙에 또 유명한 양반이고. 아유, 아닙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저희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 첫 회로 나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네. 그래서 남산이라서 좀 더 특별한 게 있지 않으세요? 이 남산은 원래는 이제 여기 서울 중앙에 있는 도심에 있는 산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산, 네. 북악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일제 때는 와서 참배하는지 여기. 그때는 이제 루트가 그 계단밖에 없으니까 네. 거기로 올라와서 이제 참배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일제 잔재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공원화됐고 또 촬영을 많이 했어요 여기 와서. 그렇죠. 근처에서. 네네.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정말 이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 이 남산이 없었으면 어쩔 정말 뻔했어요. 사막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산책 지금은- 코스는 아주 기가 막힌 코스가 됐고 또 잘 닦아놔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서울에 관광 오시는 외국인들한테 뭐 첫 번째 관광 코스가 되기도 하고. 내가 이제 각 도시 수도에 가면 다 도쿄 타워도 있고 우리도 있는 것처럼 다 그런 타워들이 다 있거든요. 네.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 다행히 남산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네. 사방을 다 둘러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게 너무 매력적이죠. 거의 이제 다 도착한 것 같아요. 예, 거기 이 장소에 가서 그런 본격적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옆에 남산타워 이렇게 가까이서 바로 보이고 서울 시내 전경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고 그렇죠. 이런 곳에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네. 사실 오늘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은근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선생님, 아나운서들한테 선생님의 이 발음은 교본인 거 아세요? 사실 배우로서는 의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먹고 사는 직종. 네. 물론 이제 우리 방송 아나운서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작품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박사나 혹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시골 서울 나온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또 무슨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네네. 모든 직종 모든 소속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 뭐냐 표준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쓰는 용어는 10년 후면 다 없어져요. 그 시대에 또 새로운 용어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청년 문화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표준어란 말이에요. 네. 그건 배우로서는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서 우리 또 젊었을 때 같이 오면 연출이나 우리나 다 동료들이기 때문에 비참하니까 사전 펴놓고 했어요. 이 고전으로 와서 섹스피어나 모레오나 안톤 체홉이나 이런 고전도로 나가면 그
작품 속에 다 문학과 철학과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 안 하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예전에 이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천대받던 시절이 분명히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예. 예. 왜냐면 이제 우리 연극할 때는 참 쓸쓸했어요. 저도 이제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을 오게 되는데 극장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다 보면 누구 하나 막 꽃다발 든 사람도 없고 나오면 아무도 없고 눈은 내리고 정말 철양강산이었다고요. 예. 그래도 그렇게 뭐 배고프고 힘들어도 무대 위만 올라가면 그렇게 예. 행복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드라마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다고 그렇죠. 하던데 예, 예.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도 못한 얘기죠. 예, 근데 아마 연극을 하셨던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셨을까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녹화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 직접 가서 실현하는 게 그냥 방송 나가는 그게 생방송으로 나갈 때니까. 그러니까 그게 KBS 61년도 시작을 해가지고 TBC 64년, 65년도까지 생방송으로 나갔어요. 예. 그러면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방송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실수면 아웃이지. 아웃이에요?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녹화를 하되 편집이 안 되는 녹화.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를 후반에 하게 되면 다시 찍어야 돼. 선생님이 실수 안 하셨죠? 우리 뭐 별로 실수는 안 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주로 작업을 하니까 연출, 감독이 앉아있으면 여기 작가가 딱 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들 여기 앉았고 그러면 작가가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때만 해도 한국 문단에 다 등단한 대가들이에요. 그 양반들이 자기 작품을 잘못할까 봐, 발음을 잘못할까 봐, 해석을 잘못할까 봐, 표현을 잘못하면 지키고 앉는 거예요. 연습할 때 꼭 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접속어를 비슷하게 했다고. 그때 이 양반이 허규씨 미안해 다시 떠줘. 저 접속어를 내가 이 접속어로 바꾸고 해서 책상에서 30분을 고민한 사람이야. 맛이 약간 달라. 미안합니다. 스태프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접속어 하나 때문에. 지금도 여기 뭐 카메라 몇 대야. 옛날에 한 대, 두 대밖에 없어요. 주로 한 대로 다 끝났어. 그래서 우리 그 황원진이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2, 300명을 끌고 나가서 야외 치는 것도 카메라 한 대 가지고 나가려면 사활에 다 찍어버려요. 왜냐하면 편집 과정 머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또 연기를 그렇게 시키고 그런 시절인데 지금 카메라도 많고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 번 찍는지 난 모르겠어요. 자기 얼굴을 그때 생방송 때는 못 봤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텔레비도 연기를 했다고요. 네, 연극 네. 배우더니까. 네. 그 객관적으로 남의 걸 보니까 내 걸 못 보는 뭔가 친구들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연극 중에도 부자연스럽단 말이야. 이 텔레비는 뭐 누워서도 뭐 앉아서도 밥 먹다가도 보니까 이 연기 메소드 좀 바꿔야 되겠구나. 다음에 실용적으로 해야 되겠다. 리얼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기 형태를 좀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글쎄, 아무 소리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니까.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연극 무대에서 이제 TV 드라마로 옮기고 거기서 이제 영화로 또 발전을. 영화 쪽에서 이제 참여하기 시작해서 영화, 텔레비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확실히 TV로 진출을 하시면서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지셨나요? 많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우리 네. 출연에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1% 가지고는 안 되고 2%, 3%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영화 가서 영화도 한 6번 동시 계약해서 찍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혼 초에 집에서 잔 시간이 내가 한 달에 일주일 아니면 5배밖에 없었어요. 20여를 주야주야를 뛰고 다녔습니다. 그럼 선생님, 아니 내가 이렇게 이 좋은 학벌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으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일종의 그 공명심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름을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내는 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쪽은 이거는 그런 복잡한 조건 아니고 단순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작품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알려지면 이름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도 그 하나의 방식이구나. 또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우리 대학교 때는 1년에 한 번씩 대학교 연극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학과도 없을 때야.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젊은 학생들이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용돈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참여하는 거라고요.
이게 사실 시발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인재들이 영화계, 연극계 신인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우리도 이제 서울대학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단과대학교로 참여했지만 나중에 다시 모아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니아들이 모여서 시작한 게 학생 활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기피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터도 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객관적인 평가도 좋아지기 시작하고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팔을 뜯기 시작한 건데 결국은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이제 물리대 철학과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최고의 석학들이 다 계실 때예요. 네. 근데 이제 2주 동안을 합숙을 들어가기 때문에 빠져야 돼요. 특히 주임 교수 시간에. 네. 이 주임 교수가 누구시냐면 우리 고영건 박사라고 전 고건 총리 아버님이. 예. 이 양반이 이제 칸트 철학에 대가신데 교수님 이러고 한참 생각하거든. 그래. 연극도 잘하면 철학이야. 사인해. 멋지다. 이런 멋진 교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순수한 청년들의 열정이 지금의 이 컬처 문화를 만들어낸 토대가 된 거더라고. 토대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50년대 말 60년대만 해도 영화 쪽만 해도 좋은 명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우리 작품들을 다 예술성 감독들인 게 그 작품들을 과감하게 가지고 도전을 했으면 그때 벌써 평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제작 여건이나 이런 조건들이 영세하니까 우리가 뭘 하고 스스로 움츠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 분출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젊은 작가들, 우리 감독들, 배우들에 의해서 분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아주 극심히 반대는 안 하셨나 봐요.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한 게 드라마센터에서의 로미오 줄리엣이에요. 그 머큐쇼라고 로미오 친구 배역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땐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집에다 대고 뭐 연기한다고 연락을 할 도리가 없다고 해요. 용돈은 공한데. 근데 어느 날 밤에 누가 면회를 왔다 했더니 대전서 아버지가 올라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더니 내가 명색이 장남입니다. 내 때 아우가 하나 있었고 꼭 해야 되겠느냐. 이제는 뭐 마음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그래 앞으로의 세상을 뭐라든 인류가 되면 밥이야 먹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지가 용돈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의 용인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다음부터 이제 전력 투구를 하고 시작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많이 알아보고 그러면 연기에 더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뭐 그걸 의식하진 않아요. 예. 그걸 의식하기 시작하면 결국 인기라는 데 자꾸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 자기 소홀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한 번 하고 나면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제대로 했나? 약속대로 했나? 대사는 틀리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하다 보면 인간이니까 틀리고 모자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그걸 보완하는 겁니다. 인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니 이걸 모르니까 좋았어 박수 쳐 최고야 좀 멋있어. 그럼 거기 취해서 넘어가다 보면 거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 없고 자기 보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슛 들어갈 때까지 대부분을 봅니다. 그게 뭐냐? 요 마지막 시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눈을 올려뜰 건가 내려뜰 건가? 옆으로 갈 건가 앞으로 갈 건가? 어미를 올릴 건가 내릴 건가? 이걸 다 끝까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다 했을 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떠세요? 나는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정말 완벽하게 했는데 상대 배우 혹은 다른 스태프들이 열심히 안 해서 실수를 했다거나 뭔가 잘못된 점이 나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배우에 따라서 조건이 좀 다르는데 암기력이 좀 떨어진 배우들 이런 배우들은 좀 덜 실수가 나와요. 근데 그건 뭐 속속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 더러 이제 스태프들이 우리는 피땀 흘려서 열심히 한 씬을 노에너지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 경험한 거예요. 이거 다시 찍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다시 찍어? 그랬더니 마이크맨이 마이크가 빠졌어요. 이거는 우리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따가 당신은 자원봉사자야? 돈 안 받고 해? 여보,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이 한 씬을 남긴 건데 마이크 하나 제대로 못 따가서 다시 하자고 그래? 그건 뭐냐면 각자 자기 역할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이 성. 네. 그다음에 어떤 책임의식의 문제 있는 거예요.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대사를 웬다는 게 기본적인 배우의 조건이라고 해요.
그 대사를 못했다는 건 선천적으로 암기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자기 스스로가 일주일 걸릴 걸 한 달 걸려서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가지만 본인이 노력 부족으로 생긴 것들은 이제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렇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 직종은 우리 직종은 평소에 스스로 자기 암기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통계를 웬다든지 이조 역대 왕을 웬다든지 뭐 이런 식의 통계를 해서 밥 먹혀서 봤을 때 어디가 맥혔다. 아 이거 맥혔구나. 다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식 다져서 저 완전히 메모리를 해두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리어왕 같은 것도 내가 2달 전부터 대사를 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격 연습 들어갈 때 대학원 치고 했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내 몸에 붙어야 그 연기가 나오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떤 걸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나는 이제 뭐 이것저것 방법이 있는데 우연히 옛날 콘서트를 보다 보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초대가 이제 조지 워싱턴, 그다음에 존 아담스, 로널드 레이건, 그다음에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조지 부시 주니어, 버락 오바마, 그다음에 트럼프, 그다음에 헤이든 이렇게 됩니다. 사실 저 리어왕 봤거든요, 선생님. 가서 뵙고 정말 감격을 하다 못해 이게 약간 이렇게 제가 얼어붙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달래 고전이 아니에요. 무슨 복수극이나 멜로드라마 있으면 그 시대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리영화를 하면서도 느낀 것이 내가 그 뭐 백상에서 전설차 한 토막을 했지만은 네. 나는 그게 그 양반의 그 장황한 대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했더니 결국은 최고 권력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처음 자기가 다스리는 그 아랫돌이 백성들을 이어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최고 권력에 있을 때 그 사람들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했던 아쉬움. 이런 걸 토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대사입니다. 네. 어디선가 이 모진 비바람을 맞고 있을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아. 머리 높일 방가루 없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창문처럼 구멍 뚫린 누더기를 걸치고 어찌 험한 비바람을 감당하려 했냐.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하였구나. 부자들아, 가난한 자의 고통을 몸소 겪어봐라. 그리하여 넘쳐나는 것들을 그들과 나누고 하늘의 정의를 실천해. 그러면 잠시 연기 외도하셨었잖아요. 국회의원 하실 때.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거는 내가 무슨 정치에 구체적인 관심스러운 건 아니고 그 당시 우리 이낙분 씨가 우리 협회 회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신군부에서 비례대표 제의가 온 거 11대 때. 근데 이건 우리 직종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으로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네네. 우리를 그 근처에 붙이지도 않았어요. 단단한데 탤런트가 오니까 처음 가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뭐 우리는 버린 동네구만. 탤런트 나보내나 보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인식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조직관리를 했냐면 1년에 동순방을 2번 합니다. 전 호별방. 그다음에 재래시장 4군데 5군데 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하고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15대쯤 되니까 내가 60이 되더라고. 그랬더니 그때 같이 있었던 야당 동료 의원들이 형님 한 번 더 해보시오. 아주 좋습니다. 난 이게 끝이다. 난 내 자리가 있다. 난 8년 동안 이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 푸른 것 꽃이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다. 빨리 난 내 자리로 들어가겠다. 그 대신 지역의 의무는 내가 다 했다. 난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빠져나온 거예요. 내 역할이라든지 혹은 뭐 능력의 어떤 그 상황을 봐서는 마지막은 역시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바탕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정통극이나 뭐 고전 뭐 이런 것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대중들한테는 너무나도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코미디 시트콤 그쪽에 도전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어떠셨어요? 아니, 그건 뭐, 배우는 뭐, 별거 다 해야 돼요. 예, 그 시츄에이션 코미디는 원래 미국 같은 데는 무성영화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 유명한 뭐 바스터 키튼이나 해롤 로이드 같은 찰리 차플린 시대의 공상이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파스로서 희극으로서 하나의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근데 그 분야가 상당히 시청자한테 앞을 쓰는 분야예요. 네,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때 그리고 그랬죠.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웃으면서도 콧날이 시큰시큰해야 돼요. 소위 일종의 페이소스가 필요한 경기인데 그걸 우리가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병 감독의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는 이제 그 작품을 하면서 그런 요인들을 다 담아가지고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고 요즘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마니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야동순재라는 이 별명은 조금 거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처음에 내가 안 한다고 그랬죠. 다른 걸 해도 재밌을 때 꼭 그거 붙여 넣어야 되느냐. 그런데 연출이 그거 재밌는데요. 본인은 당황스럽지만 객관적으로부터 아주 재밌는 장면이다. 근데 내가 이거 잘못하면 내 동창들한테 욕먹어. 저는 뭐 배우들 벼졌다 그래.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좋아. 욕먹을 때 먹는 것도 배우가 뭐 이런 것도 해보는 거죠.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 야동순재라는 그 별명도 그렇고, 근데 그때 극중 모습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온 계기는 맞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주례사를 그렇게 19금으로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사랑을 일주일에 5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거는 이제 이승기 군 결혼식 했을 때 네. 한마디 하라고 그래. 나가 농담삼아 하고 오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적극적인 사랑을 나눠라. 그리고 그 사랑을 영원히 메모리를 해둬라.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때 그것을 회상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부였는데 네. 꼭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런 얘기 내가 해요. 일주일에 5번 한 부부. 5번 하든 4번 하든 자기 근력이 따른 거지. 아까 작가님 멜로 연기는 여러 번 해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배드신도 해보셨다면서요? 젊었을 때는 배트신도 하죠. 근데 옛날 이제 우리 배드신은- 때는 네. 누구도 배트신 못해요. 어떻게 그러면 해요? 다 잘리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해요? 남자는 옷 입어야 돼. 아, 어디 있고. 팬티라도 입고 위에 러닝이라도 걸치고. 기분 어떠셨어요? 뭐요? 찍을 때. 그건 연기니까. 연기니까. 거기 무슨 잠재미 들어가면 연기 안 되죠. 사모님은 괜찮으셨어요? 뭐 속으로 뭐 별로 좋지 않은 거겠지. 그래서 우리 직종은 옛날에는 직종끼리 이해가 안 되면 좀 곤란해. 부부하는 게도 이 직종을 이해하는 부부래야 원만하지. 그래서 끼리끼리 결혼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 번은 배트신을 해야 될 텐데 난 이제 먼저 누워있으면 휴미수방에 들어오는데 내 동료 부인이야. 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드가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 오라버니 왜 웃어? 그러니까 네 남편 얼굴이 왔다 갔다 해서 안 되겠다. 아, 그거 힘들다, 진짜. 동료 배우 남편이 쳐다보고 있으면. 아니, 쳐다보진 않는데 자꾸 그게 왔다 갔다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죠. 아, 지금 다시 멜로 연기 제안이 들어오면 하실 거예요? 늙어가지고 누구랑 멜로를 해요. 왜 로맨스 있잖아요. 안 되지, 이제는. 아니, 진짜 들어오면. 상대가 누구냐에 달린 거지. 누구랑 하고 싶으신데요? 김성령이랑 이런 정도. 언니 들었지? 이순재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멜로 연기 어때? 요망한 것이 감히 이놈 왜 연정을 말려놓았냐고 했겠다. 이 도깨비야. 선생님도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우리 시청자들도 이 역할을 이순재 선생님이 하면 어떻게 소화를 하고 표현을 하실까 한번 상상해 보려고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2가지 역할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고르실지 답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택시 운전사에서의 송강호. 2번째, 범죄도시의 윤계상. 범죄도시. 진짜요? 그 악역? 그 악역이 재밌어요. 내가 네. 우리나라 TBC에서 제일 먼저 하는 수사물이 형사수첩이에요. 네. 근데 그 연출이 허규가 첫 작품인데 고민을 하더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범인할 사람들이 하나부터 다 도망가가지고 영국에서 다 쟁쟁한 멤버들이. 그러니까 범인들은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따 하도 고민하길래 뭐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혼동소녀 관관치사 사건이다. 그래.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러다 보니까 맥히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리즈에 한 30번 이상을 범인을 했다고. 아, 범인 역할을. 그런 적이 있어서 이 범죄를 스릴러고 그래서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란한 액션 대 뜨거운 멜로입니다. 아저씨의 원빈, 사랑의 불시착의 현빈. 그 두 영화를 내가 다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그리고 꽃보다 남자의 이민호. 그러니까 재벌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그 빚에 쪼들려서 거의 막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 밑바닥 인생 이정재. 그 밑바닥 인생이 재밌을 것 같아. 그쪽이요? 예. 그건 왜냐면 어차피 인생에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심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그 사실 그 분야가 재밌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파격적으로 연기할 수 있으니까. 그 후배 배우들이 정말 전 세계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잖아요. 뭐 그 후배들 보면은 참 기특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시지 않으실까요? 예, 그건 뭐 세대 차이니까 예. 부럽기보다는 아주 든든합니다. 아, 예. 그리고 열심히 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보거든요. 이병헌 배우나 저 이정재 배우는 다 우리 기생 출신들이 이렇게 KBS에. 네. 보면 젊을 때도 보면 어렸을 때도 보면 뭔가 보여요. 아, 그래서 저 친구 열심히 하면 뭐 되겠구나. 아, 또 이병헌 군 같은 경우는 쓱 보니까 눈이 좋더라고요. 아, 네네. 예, 눈에 안광이 아주 좋고 그래서 아 열심히 하면 좋은 배우가 되겠다. 그러더니 결국 열심히 해가지고 다 뜨고. 그다음에 우리 송강호, 최민식 같은 사람들은 바닥부터 기본을 완벽하게 다지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딱 조건을 준비했다가 타임이 오니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배우들이 우리가 이 평소에 이 직업을 하다 보면 한 3번 정도 기회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걸 놓치면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준비하고 타전왔다가 찬스가 왔을 때 탁탁 튀어 올라가서 오늘의 우리나라 대표 배우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나는 한마디로 종족이 개량이 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선 체격, 용모, 머리 다 달라졌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배우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인기 직종이라고. 또 요즘은 돈도 생기는 직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인기와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 이제 다 됐구나. 이상 다 없구나. 이제는 내가 최고구나. 잘못하다 이런 자만심에 빠질 우려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만나즘에 빠지게 되고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자기 변신을 노력하고 새로운 창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냐고 거기에 목을 메고 그걸로 평생 먹고 살라고 들어? 안 되는 거예요. 관객을 몰라. 나 본인은 알거든. 이번에 내가 제대로 했냐? 내가 대사 실수를 안 했냐? 내가 약속을 어기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본인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모르고 넘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그냥 인기에 치이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도 후배들에 대해서 또 가감없이 쓴소리 하실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옛날 우리 때는 내가 촬영신이 없더라도 선배가 오시면 가서 봅니다. 한 수 배우려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 연기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예. 자기가 한 연기가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는 얘기야. 그 뒤에 더 숨은 경지가 있고 더 높은 경지가 있다는 걸 알아보고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거기 취하다 보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 80대 배우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불만을 가지고 뭔가 더 보완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금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인격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출중해도 선생님처럼 오랫동안 사랑받고 오랫동안 현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 또 사실은 약간 별개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정상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요? 아, 그러면 내가 무슨 정상에 올라가냐. 영화 쪽에도 다 우리 때는 다른 배우들이 다 정상에 올라가 있고 우리는 보통 뭐 조연, 주연 각다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기 나는 상을 제대로 못한 배우예요. 예. 선생님이요? 거의 100여 편의 영화를 찍었는데도 대종상을 한 번도 못 탔어요. 아, 대종상 수상 왜 경력이 그러냐면 없으시죠? 그 70년대 중반에 일부 영화 배우들이 텔레비 탤런트가 대거 영화에 진출하니까 이 텔레비 탤런트 이미
텔레비에서 훈련돼서 대사 다 외가지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당시만 해도 후시녹음이니까 영화 배우들은 조 감독이 불러주는 대사 받아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센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자리를 뺏기게 되니까 우리 질투기 시작해가지고 풍문에 들어보니까 내가 어머니라는 영화를 했는데 그게 무슨 후보에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뭐 다른 사람한테 상이 갔어요. 나중에 뭐라고 알아봤더니 지들이 한 얘기예요. 11대 사람으로 나한테 결정이 됐는데 탤런트가 지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상을 하나 만든 게 있다. 대종상 특별나무주연상. 특별나무주연상이요? 나무주연상은 있고 특별나무주연상이 그러니까 따로 이거는 있어요? 공식적으로 따로 준 거예요. 아, 따로? 사무실에서 나한테 준 거예요, 맨에서. 그래가지고 그 이후는 뭐 대종상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 정말 고막을 녹이는 목소리. 살아있는 레전드? 선생님은 현역 선수가 되세요.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 우리들도 선생님 연세 때까지 배우를 할 수 있구나.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네. 후배들이 그 발자취만 잘 따라가면 훌륭한 배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황양에 단신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참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나 처음부터 크고 화려한 걸 노리지 말고 바닥부터 치고 올라가라 이게. 예. 그러니까 나 여기 우리도 그랬어요. 극단에 가서 나 바닥부터 청소부터 올 테니까 시켜주시오. 그러다 보면 1년 지나면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조그만 역할에도 오게 되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은 개성시대야. 맞습니다. 예, 외모고 상관없이 연기력만 있으면 아마도 우석이 뭐라고. 치고 올라가서 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확신해가지고 그래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요거 가지고 3년만 내가 고생하면 나도 스타가 될 수 있다 하는 자기 확신해가지고 밀고 나가면 돼요. 선생님이 그 연기를 하신 기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격동의 현대사를 다 사신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후손들한테 이런 건 정말 당부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의미가 뭐냐? 이걸 스스로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를 비하시키지 말고 뭐든지 내가 노력하고 도전하면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 이 확신만 가지면 얼마든지 활동할 여유가 있다. 또 그런 머리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 내 목표는 여기다. 그 목표에 대해서 정진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 세계를 개척하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 놔야 될 거야. 그래야 혹시 결혼해서 애 낳고 애들한테 물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나만 살다 끝날 거 끝이야. 그러면 그 존재 의미가 어디 있냐, 이게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충분히 알고 스스로 자기를 자괴하지 말고 자기를 비하시키지 말고 나도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자요. 여기 그 남산에 오면 이거 저 자물쇠 거는 거 아세요? 뭐예요? 몰라요? 다 소원을 적어가지고 자물쇠를 거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굉장히 많아요. 한번 해보시죠. 어떠세요? 선생님이 어떤 글귀를 쓰실지 너무 궁금해요. 아, 네. 안 보이잖아.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이순재.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건강하시고요. 수고했어요. 네. 제 작품 또 보러 갈게요.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했어요. 예.